인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투데이와 인하대학교 경인시그렌트센터가 함께하는 해양 캠페인 바다야 놀자. 오늘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6번째 시간인데요. 저희가 지난 두 차례 시간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계속 이제 바다 수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뭐 이제 바다 수온이 뭐 우리 실생활과 이제 기후변화에 미친 영향 이런 것들 지난번에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서해 바다의 특징, 수온의 특징, 최고의 특징인데 서해 냉수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서해 냉수대라고 하면 이게 이제 어족자원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도 하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윤병일 박사님과 그리고 임채욱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서해 냉수대라는 말에 대해서 좀 개념을 잡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서해 바다가 차가워? 뭐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는 단어 같은데 어떤 말이죠, 서해 냉수대가? 냉수대라는 말부터 좀 정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냉수대라는 의미가 무조건 차갑다라는 의미가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만약에 10도씨의 물이 있으면 이 10도씨의 물이 차가운 물인지 뜨거운 물인지 기준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냉수대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뭐 표층이 됐던 아니면 옆에 물이 됐던 주변의 물보다 수온이 5도씨 이상 낮은 물이 존재를 한다. 그게 특정 위치라든가 어떤 뭐 특정 시기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존재를 한다. 그게 그래서 냉수대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무조건 수온 냉수대는 10도씨 이하여야 돼. 뭐 10도씨 이상이어야 돼. 이거는 아니고 주변 물에 비해서 어느 정도 이상 낮은 물들이 좀 분포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냉수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최소 5도씨는 차이 나야 그래도 좀 이제 좀 냉수대 형성됐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학자들마다 거기서 의견이 조금 다른데 3도씨 차이 나는 걸 냉수대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분은 좀 유연하시네요. 5도씨 정도 차이 나는 걸 보는 분도 있는데 보통은 3에서 5도씨 정도 차이가 나면 냉수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형성되는 거예요? 냉수대라는 말, 그러니까 동해 바다는 차갑고 좀 서해 바다는 좀 덜 차가운 거 아니야? 이렇게만 이해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를 전체적으로 흐르는 난류와 뭐 한류, 큰 전 세계 전구 해류 때문에 이제 바닷물의 온도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육상에서 내려오는 또 강물에 의해서 바뀌는 도 그게 시공간적으로 변하는데, 이런 냉수대는 바람에 의해서 일단은 형성이 돼야 됩니다. 바람이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어떤 특정한 계절풍이 한쪽 방향으로 쭉 계속 불게 되면 표층에 있는 물이 한쪽으로 이렇게 몰리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동일한 높이였는데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서 표층의 물이 이렇게 몰리게 되죠. 그럼 여기 있는 표층의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위층의 물을 채워주기 위해서 저층의 물이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죠. 대류 현상 느낌. 그렇죠. 돌듯이. 저층의 물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 움직였던 물이 저층에서 머물러 있고 또 용승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층에 머무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저층에 머무르는 거를 저층에 머무르는 게 냉수대의 발생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빠져나가지 못하고. 빠져나가지 못하고 머물러. 그게 이제 뭐 채워지면서 없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더 확장될 수도 있고 그냥 모여만 있을 수 있고 각각의 특징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좀 이렇게 시각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을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방금 윤병희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서해가 되게 갇혀있는 어떻게 보면 큰 만 같은 그죠. 바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입구가 이 동해와 우리나라 요 사이로 빠져나가거나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러네요. 여기 상하이랑 제주도 사이. 맞습니다. 혹은 이제 이쪽으로 빠져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수심도 한 80m, 제일 깊은 곳이 80m밖에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서해가 수심이 그렇게 80m밖에 안 됩니까? 가장 깊은 곳이 80m. 그래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해역이라는 걸 일단 인지를 하시고,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온도가 차갑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여기가 위에서 움직이는 게 날짜고요. 보시면 이제 1월 달에 되게 차가운 물들이 형성이 된 다음에 이 물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혀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보여드리는 이 영상은 바다의 바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 그 해수면 위에가 아니고? 아니라 제일 바닥입니다. 예. 바닥에 지금 수온을 보여드리는 건데, 예. 바닥의 온도가 이러는 건 이제 위에까지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바닥에 있는 물이, 찬물이 이렇게 갇혀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통상적으로 황해 저층 냉수라고 부릅니다.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황해 저층 냉수. 네, 이 예. 황해 저층 냉수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 이제 대류 현상이라든가 뭐 이런 용승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움직여서 위로 떠오르게 되거든요. 예. 그걸 저희가 냉수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겨울철에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차가우면 차가울수록 예. 황해 저층 냉수가 더 크게 발생할 확률이 높고요. 예. 겨울철에 조금 뭐 덜 차가우면 예. 덜 형성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겨울철의 온도와 예. 그리고 이제 이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혀 있는 이 현상이 겹쳐지면 이렇게 황해 저층 냉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냉수대가 서해 냉수대 바로 인천 앞바다입니다. 저기가. 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좀 뭐 수산 자원이나 어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은 저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물론 저희 양식 같은 수산 양식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고수온도 문제가 되고요. 저수온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 온도에 되게 좀 저희는 있을 때 좀 저희가 편안함을 느끼는 18에서 22도. 만약 급격히 온도가 낮아지거나 급격히 온도가 올라가면 저희가 되게 덥거나 춥거나 이렇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어류라든가 수산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고수온이 나서 양식이라든가 폐사를 할 경우도 있지만 저수온 때문에도 뭐 쇼크사라든가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폐사로 인해서 수산 양식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둘 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둘 다 문제가 됩니다. 이런 고수온이나 저수온에서 양식 피해라든가 그 다음에 뭐 굴이 폐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꽃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체수 자체 양은 많아졌지만 살이 좀 없다든가 껍질이 딱딱하지 않은 소위 물렁개라고 불리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다든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냉수대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네, 뭐 100% 좋다고 볼 수도 없고 100% 나쁘다고 볼 수도 없고 그때 상황에 좀 대비를 해야 되는데 변화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면 저희가 대비도 하고 이런 거를 뭐 키우거나 이런 걸 하면 좋겠는데 그게 어떨 때는 올라가고 어떨 때는 또 내려가고 이런 변화로 인해서 대비를 못 하든가 저희 뭐 사람보다도 더 예민한 물고기라든가 이런 것들 폐사를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냉수대로 인한 그 좀 뭔가 어족자원의 특징 어떤 게 많이 잡히죠? 뭐 냉수대가 있음으로 인해서 서해 앞바다에서는 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꽃게가 주로 이제 있습니다. 물론 뭐 저희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에서 많은 조사를 하고 있는데 냉수대가 뭐 범위가 어떻다 발생 강도나 범위가 따라서 꽃게가 발생하는 범위가 좀 확장된다든가 아니면 뭐 좀 꽃게의 개체수가 증가한다는 것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꽃게 같은 경우에는 저층에서 주로 깊은 데서 바닥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해저질에서 영양분들 섭취를 하면서 수온이 어느 특정 온도 이상 되면 얘가 탈피를 합니다. 탈피를 하면서 이제 몸집을 점점 키우죠. 그래서 거기에 자기 살이라든가 내장을 점점 키워가면서 하게 되는데 만약에 냉수대가 꽃게가 좋아하는 어떤 온도보다 더 떨어진다든가 넓혀지게 되면 꽃게는 벌써 이제 내가 탈피를 하거나 해야 될 시기가 왔나 보다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런 상황으로 알고 먼저 탈피를 해버리면 딱딱하지 않은 그런 껍질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건 꼭 수온 문제는 아니지만 육상에서 공급되는 영양물이 적거나 아니면은 이제 바다가 좀 쓰레기로 오염이 됐거나 하면 꽃게가 섭취할 수 있는 영양분이 적어지거나 안 좋은 걸 섭취하게 되면 살이라든가 내장이 좀 검게 된다든가 아니면 좀 꽉 알차지 않은 그런 게 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소위 말하는 물렁개들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어느 시기 때 되게 꽃게가 올해 풍작이다 했는데 개체수로만 보면은 맞는 말인데 막상 내용물을 보면은 좀 불량한 거 있다든가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냉수대 같은 경우도 저희도 물론 연구도 하고 조사하지만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나 이런 데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꽃게가 그 성장 배경도 중요한데 이게 좀 냉수대의 변화로 인해서 되게 좀 안 좋아지면은 얘가 좀
또 불량 꽃게가 나올 수도 있고, 네. 예, 그렇다는 말씀이시군요. 저 그러면은 서해 냉수대 대표적인 사례가 또 어디가 있을까요? 가장 유명한 예. 곳은 이제 예. 진도 부근입니다. 아, 진도요? 네, 진도 부근에 굴 양식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가장 유명합니다. 아, 통영 말고 또 진도인가요? 통영, 진도 그쪽 다 비슷비슷합니다. 예. 근데 이 지역에 이제 굴 양식이 유명한 이유는 예. 이 지역 냉수대 때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굴이나 이런 종류들이 약간 차가운 물이 계속 예. 있어야 좀 잘 자라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통상적으로 이 지역에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런 환경인데 근데 이제 가끔씩 냉수대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너무 강하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사례들에 의해서 그런 양식들이 예. 잘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몇 억 원 단위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냉수대라고 하면 이 진도 앞바다 쪽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통영 쪽 이쪽을 아우르는 이 냉수대가 예. 가장 유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냉수대가 너무 크게 생겼거나 너무 안 생겼거나 그랬을 때는 당시에는 어떤 원인이었었던 거죠?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겨울철에 이제 냉수대가 얼만큼 저층에 남아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못 빠져나가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어쨌든 간에 냉수대 같은 경우가 되게 어려운 연구가 뭐냐면 과거 겨울에 그걸 잘 맞췄다 하더라도 그게 얼만큼 빠져나갈지 얼만큼 머무를지 이런 걸 다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상당히 어려운 거고 그것도 이제 냉수가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위로 올라와야 줘야 되거든요. 그럼 또 용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연구이기 때문에 되게 좀 맞추기가 그러니까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분야입니다. 그러네. 여기 아까 저기 서해 바다 전체를 조망해 주셨을 때 본 것처럼 저 아까 진도를 보더라도 저기가 이제 진도 앞에가 물이 이렇게 못 빠져나가고 저게 이제 냉수대가 생기는 거잖아요. 저기가 거기 아닙니까? 옛날에 임진왜란 때 그 명란대 저 있었던 그 울돌목 그쪽 아닙니까? 울돌목이 이제 외구들이 저기 갇혀 있었던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여기가 울돌목이고요. 물살 때문에 못 빠져나가가지고. 아, 냉수대 거기서 그곳이 이제 냉수대 위치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어종 분포를 좀 더 얘기해 보자면은 저쪽은 굴이고 또 뭐 인천 서해는 꽃게고 또 딴 게 더 있을까요? 다른 지역의 다른 어종이라도? 보통 예를 들어서 백령도 쪽에 백령도 쪽에 다시마 양식 같은 거. 해조류 유명하죠. 백령도. 냉수대가 단순히 주변에 비해서 수온이 낮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냉수대로 인해 영양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더 바닷물 안에 머금을 수 있는 특징, 수계 물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특징으로 인해서 김이라든가 다시마 같은 해조류 양식 같은 거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뭐 좀 영양분도 많고 그런 좋은 상품의 이제 해조류 양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백령도 쪽에는 또 냉수대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백령도 서해 오더라고 하면은 어쨌든 북측과도 가까운 곳이잖아요. 황해도 지역이고. 그래서 저도 예전에 취재할 때 들었는데 좀 남북 관계가 조금 좋았던 시절에 그 북측과 함께 서해 냉수대 뭐 해조류를 생산을 지금 집적화하는 얘기도 막 나오고 이랬거든요. 뭐 그래서 우뭇가살이라는 그 어종은 아니고 그 해조류를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그때 그래서 그 주요 산지가 저기 뭐 모로코랑 세계적으로 맞습니다. 모로코랑 여기 황해도 뿐이다. 그래서 이거를 남북 접경 지역이라서 그렇지 여기를 집중 육성하면은 엄청난 이게 뭐 경제적 파괴 효과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딱 그러면은 백령도에서 해조류가 그거는 냉수대 때문에 그런 좀 기반이 조성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100%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냉수대로 인해서 파급 효과가 이제 기반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아쉬운 점이 이제 하나가 이제 뭐 사실 전 진도라든가 통영 쪽은 여러 이제 수온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서해 5도 쪽에 아까 말씀드린 백령도 이런 지역은 적경 지역이다 보니까 모니터링이라든가 관측 조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냉수대가 지역 어민들이라든가 인터뷰를 통해서 있다고도 저희가 전달을 받고 그런 것들을 확인해 봤는데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그런 게 시기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좀 환경이라든가 좀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좀
좀 더 자세하게 조사를 통해서 네. 말씀하신 해조류의 세계적인 양식을 통해서 좀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죠. 뭐 어쨌든 뭐 정세도 다 연결되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그러면은 그 냉수대 자체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뭐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을 꼬집어 보자면 일단 긍정적인 영향은 좀 뭐 어족 자원의 다양화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럼 부정적인 영향이라면은 뭐가 있을까요? 뭐 양식의 피해? 대표적으로는 양식의 피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쨌든 찬물이 계속 남아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건 그 지역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는 냉수대가 기본적으로 어느 지역 이상은 안 갔는데 이게 범위가 커져서 거길 넘어가게 되면 그 지역에 살던 동물들은 갑자기 낮아지는 물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쪽을 피해서 뭐 딴 데로 간다거나 뭐 이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장기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찬 물이나 이런 데 있는 물들은 좀 산성이 강하거든요. 그런 물들이 올라왔을 때 일시적으로 산성화를 일으킬 수도 있는 확률도 좀 있습니다. 진짜 자연의 신기한 게 그냥 무조건 좋은 것도 없고 뭐 무조건 나쁜 것도 없고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맨 처음에 냉수대라는 얘기 들었을 때 그냥 뭐 그 황금호장을 이루는 냉수와 온수가 만나는 걸 뭐라 그러죠? 그 조경수역이라고 그러나? 뭐 그런 걸 얘기하는 줄 알았었어요. 처음에는 맨 처음에 저는 근데 이제 그거랑 다른 개념이라는 거. 그러면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어쨌든 해수면 변화로 인해서 해수온 변화로 인해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냉수대가 변화하고 있는 양상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냉수대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좀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되긴 합니다. 전 이제 현재까지는 그렇고요. 그리고 이런 냉수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기만, 그러니까 인천 앞바다 쪽으로 점점 많이 세력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이런 이제 진도 부근에 저런 냉수대뿐만 아니라 그 냉수대의 영역 확산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연구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냉수대가 넓어진다면 굳이 좋다면은 꽃게는 많아지나요, 그러면? 물렁개긴 하지만. 물렁개. 개체량, 수확량 자체로는 많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꼭 수온 때문에 물렁개가 100%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광률이 이제 생기는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저희가 제일 사람 입장에서 불안한 게 예측 예보를 못할 때, 불확실성에 되게 불안해 하잖아요. 냉수대가 있는 거는 확실한데, 그게 이제 넓어질지, 좁아질지, 뭐 강도가 셀지 아닐지를 저희가 예측을 하면은 좀 대비를 할 텐데, 그거에 대한 예측을 못하니까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좀 있는 것 같고, 그 예측을 한다면 저 양식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뭐 어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대비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할 수 있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그런 모니터링 후에 이런 대비를 하십시오라고 저희가 좀 알림을 좀 실시간으로 한다든가 예측 예보를 할 수 있는 저희 수치 모델을 좀 구축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어쨌든 냉수대 개념을 좀 정립하는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냥 자세히는 몰랐던 거고, 전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동해바다에도 좀 냉수대가 이렇게 분포나 형성이 되고 있나요? 거기는 넓어서 안 될라나 싶기도 한데. 동해 같은 경우에는 수심이 깊습니다. 3,000m를 넘어가거든요. 거기도 3,000까지 가요? 근데 물론 동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나가면 수심이 확 깊어집니다. 그죠. 경포대에 놀러 가면 그래서 보통 한 수심이 200m 밑에는 되게 차가운 물들이 늘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동해 바다 같은 경우에는 그 차가운 물들이 육지에 따라서 용승해서 차가운 물들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걸 냉수대라고까지는 얘기 안 하지만 냉수가 보이긴 하거든요. 그냥 냉수. 그래서 이제 동해 쪽에도 많은 어족 자원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냉수대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찬물이 동해에도 있긴 합니다. 그 주변과 3도에서 5도 차이가 나야 냉수대인 거니까 거기는 그냥 늘 차가운 곳? 그치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늘 차가운 물이 잠깐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고 이런 건데 서해 같은 경우에는 그 차가운 물이 계속 갇혀 있는 이 지형적 특성 때문에 그런 게 조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냉수대 때문에 어족 자원이 다양하다는 장점은 있다. 맞습니다. 서해 바다가. 알겠습니다. 오늘 냉수대까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또 혹시 뭐 못해 주신 얘기가 있을까요? 냉수대 관련해서는?
좀 우리 시민들이 더 알아야 될 거라든가? 이 냉수대가 이제 확실히 중요한 거기도 한데요. 예.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진도나 통영 쪽에 예. 이런 굴 양식, 그러니까 굴 양식이 가능한 이유는 해조류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굴 양식이 가능한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쪽엔 관심이 많아서 최근에 어마어마한 관측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만 인천 앞바다 쪽에는 그런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경기만뿐만 아니라 그 밑에 뭐 태안반도 쪽도 그렇고요. 그런 곳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천의 어쨌든 한계, 인천 시민도 바다 도시라는 걸 잘 못 느낀다. 저희 바다에 놀자 캠페인이 좀 인천이 해양 도시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서해 바다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나눠보고 있고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서해 냉수대에 대해서 냉수대는 무엇인지, 냉수대로 인한 영향은 무엇인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바다에 놀자 6회 촬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